여러 상품들이라든가 금융제도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약간 정리 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만약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 아시는 계기로 조금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지금 이제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잘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좀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주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삼성전자를 산다던가 무슨 테슬라를 산다던가 개별 회사 종목을 사는 게 일반 우리가 개별 주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주식을 그냥 직접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채권 투자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죠. 당당히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들 차 있나요 혹시? 예. 여러분들은 채권을 이미 투자를 해보신 거야. 채권을 거래를 해보신 거라고요. 그쵸?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 혹은 집을 살 때 여러분 다 뭐를 사게 되어 있어요? 채권을 사게 되어 있어. 전혀 몰랐던 사실이시죠? 근데 이건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저 등기하는 데서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갈 뿐이죠. 그쵸?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주택담보, 우리 주택 채권이 있고요. 그쵸? 자동차 살 때도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을 사는 이유는요,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걸 무조건 사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돈이 남아 돌아서 차 사고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비용조차 세이브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집을 살 때 채권을 사야 된다 하시면 채권을 일단 샀다가 다시 바로 할인해서 팔아버리죠. 그 차액만 내고 끝을 내요.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 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거기 보면 채권 매수 이렇게 채권 할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 채권이에요.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딘가에 돈을 빌려주는 거야. 돈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데에선 나한테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돼. 내가 돈 빌려줬는데. 그쵸? 이자를 줘야 되죠?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줬어. 그럼 나는 국채를 사는 거예요. 국채를 사시면 내가 국채를 갖고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한테 뭐 줘요? 이자 주는 거예요. 요게 국채 투자. 작년, 재작년에 한참 채권 투자가 붐을 이루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얘기 들었는지 유튜브나 이런 거 보셨으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 채권,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채권, 국내 채권. 채권이 아주 붐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자, 그리고 펀드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펀드는 주식을 내가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펀드를 운영해주는 그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다 해줘. 나는 뭐만 하면 돼? 돈만 내시면 돼요. 요게 펀드예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 투자라고 해. 주식은 직접 투자, 펀드는 간접 투자. 요 정도로 일단 기억하세요. 제가 아주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가 잠깐 채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왜냐하면 채권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사시거나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채권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딘가에 돈을 빌려줘. 그러면 그쪽에서는 나한테 이자를 주는 게 채권이에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 우리 코로나 시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에 내가 코로나가 되기 직전에 우리 대한민국, 내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 정기예금보다 채권 사는 게 살짝 이자를 더 많이 주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채권을 하나 샀어요. 대한민국 채권을 1,000만 원어치 샀다고 쳐볼게요. 1,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1,000만 원을 사는데 그 채권에 돈을 빌려줄 때는요, 항상 이자도 나오겠지만 기간도 나오죠. 돈을 언제까지 빌려줄 것인가. 그쵸? 만기가 나와요, 기간을. 보통은 채권은요, 국채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뭐 20년짜리, 30년짜리 채권 이래요. 대부분이 장기 채권이야. 장기로 돈을 빌려줘. 자, 그러면 코로나 때, 코로나 직전에 금리가 왜 이렇게 낮아? 이래서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주는 제가 대한민국 국채를 2% 이자 준다고 해서 좋다고 샀어. 2% 이자 준다고 해서 사서, 그러면 나는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아요. 1년에 엄밀히 말하면 2번 이자 줘요. 1년에 2% 이자를 7월이랑 1월 1일이랑 7월 1일 날 이자를 반 나눠서 주는 거예요. 2% 이자. 그러면 1,000만 원을 쓰니까 2%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세금 떼고.
세금 떼고 주는 거예요. 요렇게 채권 투자를 요렇게 하실 수 있어. 자, 그런데 코로나가 딱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금리가 어떻게 됐죠? 처음엔 낮았는데 점점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마구마구 올라갔어요. 그쵸? 자, 그랬더니 금리가 마구마구 올라가서 아까 기억하시죠? 적금 금리 막 7% 주고 이래. 근데 나는 몇 퍼센트 채권, 나의 1,000만 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채권에 딸랑 이자 몇 프로 줘요? 2%밖에 안 주는 걸 난 갖고 있어요. 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미쳤어. 괜히 그걸 해가지고 이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얘를 빨리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요즘 7% 시중에 5%짜리 정기예금도 7%, 8%짜리도 있는데 차라리 그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팔으려고 내놨습니다. 내놔요. 그러면 내가 2% 이자 주는 채권 내놓으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그쵸? 아니, 시중에 은행을 가도 8% 이자 주고 이러는데 2%가 가당키 나겠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거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겠죠? 자,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팔고 싶어.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싸게 팔면 돼요. 그냥 싸게 팔면 돼요. 자, 내가 1,000만 원 주고 샀지만 내가 예를 들어 할인을 딱 때려가지고 이거 갖고 있으면 어쨌든 2% 주는데 내가 950만 원에 팔을게. 950만 원에? 그러면 누군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어차피 금리는 또 바뀔 거고 하니까 어쨌든 나는 50만 원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쵸? 싸게 산 다음에 나중에 금리가 다시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잖아요. 다시 내려오면 그때는 제대로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쵸? 똑같아. 이런 생각으로 채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950만 원에 팔았지만 나는 어쨌든 간 이자 조금 받았잖아요. 한 1년 이자 코로나 직전 1년에 이자 20만 원씩 받았었잖아요. 그쵸? 그럼 난 손에 조금 받긴 했는데 그래, 이 정도면 지금부터 빨리 이거 정리한 거에 의의를 두고 빨리 8%를 얼른 굴려야지.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 그쵸? 자, 채권의 가격이 잘 따져보세요. 시중금리가 마구마구 올랐더니 나의 채권의 값어치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떨어졌죠. 그쵸? 나 950만 원에 밖에 못 팔았잖아. 절대 1,000만 원 주고 못 팔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따져볼게요. 반대. 자, 내가 시중금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5% 이렇게 올라갔어요. 8%. 내가 5%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마구마구 떨어졌어. 마구마구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의 5%짜리 채권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남들 지금 시중금리를 아무리 뒤져봐도 1%, 2%밖에 없는데 얘 거 사면 5%를 줘. 너무 매력적일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 나의 채권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을 주고 샀지만 나 얼마에 팔 수 있어요? 거기다가 웃돈을 붙여서 팔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나 채권 투자를 했는데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돈 빌려주고 원래 이자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중간에 매도를 할 때, 중간에 돈 필요해서 팔 때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채권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볼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요게 채권 투자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재작년 채권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다고? 엄청 유행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딱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우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가 5%, 10% 올라갔었잖아요. 시중금리가.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떨어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채권을 그때 이만큼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제 경우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코로나 직전에 제가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했죠? 얘가 똥값이 됐었죠? 그쵸? 그래서 똥값이 되고 이랬을 때 간신히 제가 할인을 해서 팔았어. 자, 근데 950만 원에 아까 샀던 사람, 저한테서 그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이제 어떻게 돼? 다시 떨어져. 그러면 시중금리가 또 대략 저렴하게 좀 그쵸? 조금 낮아지는 상황이 똑같이 되면 내가 950만 원에 주고 샀던 그 채권의 값어치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비슷하게 1,000만 원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950만 원에 샀잖아요. 50만 원에 내가 이제 그걸 팔아. 그럼 50만 원의 이득이 생기죠? 그쵸?
그리고 내가 한 1년 지났는데 나는 이자도 또 20만 원 받았잖아요. 그쵸? 이자 소득 20만 원이랑 채권이 올라간 채권 수익 50만 원이 생겼죠. 채권 수익이 여러분 비과세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과세 근거가 없어. 그래서 채권의 매도 차익은 비과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였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채권을 사놨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경제부총리까지 하는 사람이 그걸 사서 그런 투자를 하고 말이야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왜 샀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요 논리로 산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저가 프리미엄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경우를 한마디로 싸게 산 거야. 싸게 사서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 양반은 금리 떨어질 거 몰랐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그쵸? 그러면 이만큼 차익이 생길 거잖아요. 매도 차익이. 뭐라고요? 다 비과세. 세금 한 푼도 안 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채권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자 소득도 있지만 채권의 자본이득이라는 게 있어. 제가 말씀드린 딱 요 논리예요. 아주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채권을 사실 일이 있으시면 금리를 잘 보셔야 돼. 앞으로의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 특히 장기 채권일 때. 장기 채권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20년, 30년짜리 채권 사실 때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10년, 20년, 30년 갖고 있으려고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간에 자본이득 챙기려고 사는 애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채권 투자는요, 단기 채권도 하실 수 있어. 그냥 1년짜리, 뭐 2년짜리, 3년짜리, 뭐 5년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5년만 들고 있으면 나는 그 정해진 원금이랑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5년 동안은 이자 받다가 5년 됐을 때 딱 원금 받고 끝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국채, 장기, 기간이 긴 채권들 있죠. 얘네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슨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채권이 한때 유행이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국채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국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사셨던 분들 막 순식간에 수익이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가 이만큼 떨어진 거 사가지고 금리가 내려오니까 차익이 갑자기 확 생겨서 막 10% 몇 %씩 수익 내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만큼이 다시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일단 참고만 하시고 채권 투자는 요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채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채권을 이렇게 생긴 걸 직접 사는 건 아니고 가상으로. 우리 주식도 내가 주식 샀다고 해서 주식 증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이겁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서 뭐 5% 돌파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말씀드린 그 자본이득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랬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중 금리가 내려오니까 나의 채권의 값어치 올라가더라. 반대로 가더라. 요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만 기억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겠죠? 금리가 나중에 또 지금 이제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또 없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런 거 투자하는 시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라고. 물론 그때 가서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경제 계산을 볼 때 맞아 그때 그랬다 정도는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식. 자, 여러분들 국내 주식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비과세. 매매 차익 비과세.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가 됐던 현대차가 됐든 1억을 벌고 2억을 벌고 3억을 벌어도 세금은 한 푼도 없어요. 저기 말씀드린 증권 거래세만 떼. 티 별로 안 나죠? 얼마만 떼고 나머지는 다 소득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문제는 해외 주식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슬라, 엔비디아를 사. 나도 요즘에 하도 미국 주식이 유행이니까 나도 그거 사야겠다 하실 경우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세금 고민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농사 짓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은 하시고 내 돈이 기양이면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게끔 만들어 두시자고 했죠? 자, 그래서 내가 해외 주식을 해. 테슬라를 샀어. 그래서 내가 작년 한 해에 1,000만 원을 벌었어. 충분히 가능하겠죠?
천만 원 벌었어요. 자, 그럼 세금이 얼마일까요? 세금이 얼마냐면 미국 주식은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은 공제를 해줘요.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요. 몇 퍼센트 계산하느냐? 22%를 내요. 그것도 양도소득세를 내요. 우리 이자소득세 아니죠? 양도소득세예요. 여러분 세금의 종류를 다 나열을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여러분한테 걸릴 수 있는 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테슬라를 사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250만 원 뺀 750만 원 곱하기 22%가 여러분들의 세금이야. 그 다음에 5월 달에 양도소득세 내셔야 돼. 그거 안 내고 넘어가시면 계속 체납자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그 케이스를 봐서 이러죠. 제가 작년에 충주에 그 강의를 갔는데 여기 주무관님이 저 뒤에서 앉아 계시다가 끝나고 나서 막 오셨어. 제가요 해외 주식을 계속 했는데 이제까지 세금 낸 적이 한 번도 없대. 다 무시하셨던 거야.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내가 미국 주식을 직접 샀어. 엔비디아가 됐든 테슬라가 됐던, 그쵸? 그래서 수익이 났어. 수익 기준은요, 그 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예요. 그거 증권 앱에서 그 계산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양도세 조회도 있고요. 그 매매 차익 얼마 났는지 올해 눌러보시면 다 나와.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1,000만 원 벌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250만 원 뺀 나머지의 22%라고요. 그러면 750만 원을 22%또 몇십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걸 언제 낸다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내셔야 된다고요. 5월 달에 종합소득과세자님, 이거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4월 달부터 날라와요. 카톡이든 뭐든 아니면 증권사에서 올라가요. 그거 싸그리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체납자가 되고 계시는 거야. 아시겠죠? 내세요. 그거 내면 되지. 그쵸? 자, 제가 양도소득세 자꾸 양도소득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얻을 수 있는 우리 관련 있는 우리 세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적금을 하고 예금을 하시고 하시면 이자 소득세라는 걸 띄고 받으시죠. 적금하시고 아니 정기예금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자 소득세라는 걸 떼요. 이자 소득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 삼성전자가 잘 돼서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해주죠. 1년에 배당 4번 해줘요. 삼성전자 좋은 회사가 아니라 어쨌든 1년에 3% 정도 되는 배당금이 생기면요. 그걸 4번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이걸 분기 배당이라고 하거든요. 4번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게 약 3% 가까이 돼. 자, 그러면 금리 낮을 때 있잖아요. 아유, 그냥 정기예금 넣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주식 사놓고 배당 소득세만, 그 배당만 받아도요. 1년에 3% 가까이는 받는다고요. 나쁘지 않죠? 물론 배당 받으실 때 세금을 떼겠죠? 요거는 배당소득세를 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자소득세랑 배당소득세야. 이자랑 배당만 기억하세요. 이걸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요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금융소득. 요 두 개에서 1년에 여러분들은 지역가입자시니까 1,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건보료를 쓸데없이 추가로 내셔야 돼. 아시겠죠? 나 건보료 되게 조금 내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자산에 대해서만 집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아마 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건보료 되게 얼마 안 내실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자랑 배당이 많아. 그것도 1년에 1,000만 원이 넘어가. 그러면 합산이 돼. 건보료 기준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몇만 원이 더 나온다던가 이게 왜 갑자기 건보료를 평상시 내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내지? 그럼 그걸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기억하세요. 금융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이 우리 이제 직장인들은요 2,000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제 지역가입자고 사업자시면 1,000만 원 기억하시면 돼요. 이자랑 배당 1,000만 원 안 넘기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중요하죠. 우리가 집을 팔아서 집을 사서 내가 누군가한테 넘겼어. 양도를 했어. 차익이 생겼어.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죠. 그쵸? 근데 보통 1가구 1주택자 세금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 거의 세금 내실 일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식인데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거. 자, 양도소득세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금융소득세에 이자 배당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자꾸만 이자랑 배당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미국 주식도 엄밀히 말하면 금융소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안 들어간다고요. 건보료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요, 분류과세라고 해서 얘만 떼고 끝나. 어디에도 합산이 안 돼. 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금융소득세라든가 뭔가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건보료랑도 연결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한 이자랑 배당이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건보료가 추가로 기존에 내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으로 내가 미국 주식으로 막 1억을 벌었어. 예를 들어서요. 양도소득세만 내고 끝난다고요. 어디에도 건보료 합산이 안 된다고요. 종합소득세 과세도 안 돼요. 다 자유로워.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산을 조금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일부는 해외 주식도 조금 일부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죠? 그쵸? 이게 얘는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라. 대신 내가 이 세금 나는 22% 내는 거 너무 아까운데? 그럼 조절해서 파셔야죠. 1년에. 그쵸?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준다면서요. 아니면 아까 우리 워렌 버핏 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들고 가신다던가 자산이 늘어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일부 자산은 해외 주식에 갖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저는 일부러라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지금 실천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적금 이자 많이 준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야. 쓸데없이 내가 건보료를 추가로 내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효과가 돼버리잖아. 안 내도 되는 거를.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금융소득은 이자랑 배당만 해당이 된다.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다. 고로 건보료랑도 관계가 없고 아무 거랑도 관계가 없고 종합소득세랑도 관계가 없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펀드를 하나 추천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금처럼 하실 수 있는 펀드야. 자, 우리가 펀드를 아실 때는요, 항상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펀드를 보는 눈만 있으시면 돼. 자, 보는 눈을 지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펀드는요, 맨 앞에 나오는 글자가 이 펀드를 굴려주는 회사 이름이에요. 자, 얘는 에셋플러스로 시작하죠. 그러면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사라고 우리나라에 그 강방천이라는 그 투자로 되게 유명하신 투자 대가가 있으세요. 그분이 만든 회사인데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사에서 자, 우리 회사는 이번에 펀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 건데 전 세계 산업군마다 1등하는 종목에다 투자를 할 거야. 자, 여러분들 핸드폰 하면 어디 투자하실래요? 전 세계 1등. 애플. 그래, 애플. 자, 그럼 전기차 하면 어디다 하실래요? 테슬라. 이런 식으로 각 섹터, 각 산업군마다 1등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만 쫙 모아놔. 그래서 요거에다가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나눠드릴게요. 라고 이 펀드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누군가는 한 달에 10,000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한 달에 100만 원, 누군가는 한 방에 난 1억을 넣어야지. 이렇게 넣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돈을 다 모아. 펀드니까. 그쵸? 다 모아서 누가 굴린다고 그랬죠? 저 펀드 매니저가 굴립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사에 잘 굴리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굴려가지고 수익을 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돈만 냈어. 자, 이 사람들이 굴려. 자, 어디다 굴렸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때마다 매일매일 달라져요.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제가 그때 캡처를 했을 때 한번 볼게요. 1등이 이 당시에 제가 한 1년 전에 했나? 그때 했을 때 1등이 엔비디아였어요. 아까 그 십시일반 모은 돈 가지고 엔비디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죠. 그 다음에 2등이 페이스북, 3등이 LVMH, 모에 테네시, 루이비통 그룹. 여러분들이 루이비통 그룹 하면 명품만 생각하시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큰 회사가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밑으로 회사가 수십 개가 있어. 그 회사들 매출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시가총액이 루이비통 그룹이 프랑스에서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5등이 노보놀디스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노보놀디스크 아세요? 아시죠? 예. 요즘에 핫한 거 있잖아요. 위고비 들어보셨죠? 위고비 최근에 더 핫한 이유가 뭐죠? 드디어 먹는 비만약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간에는 주사를 맞아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약 하나로 살이 빠져. 괜찮죠? 그쵸? 그걸 처음에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저 노보놀디스크예요. 저 회사는요 100년도 넘은 덴마크 회사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덴마크 1등 회사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내가 아는 뻔한 회사밖에 모르는데 전 세계 1등 하는 종목들은 다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이것만 쳐다보는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이니까 알아서 굴려줘. 그럼 나는 굳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내가 이런 철학을 잘 담고 있는 펀드를 고르면 할 수 있잖아. 그쵸? 소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되잖아. 자, 근데 그 에르메스 전 세계 탑 티어 명품 그룹이죠. 그쵸? 제일 비싼 거. 그 다음에 ASML 홀딩. 모르죠, 여러분? 당연히 모르는데 이것도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삼성전자랑도 같이 일해요. 에어버스는 비행기 만드는 데야. 알파벳이 어디죠? 알파벳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구글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구글을 찾으면 백날, 나 구글 투자해야지. 백날 찾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파벳 특히 C. 알파벳도 똑같아요. A랑 C랑 나뉘어져 있거든요. 비싼 거, 싼 거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머크라는 화학회사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 뭐 그냥 그런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렸죠? 이 펀드 매니저들은 전 세계 1등 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 이 종목이 조금 과대평가가 돼.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네? 이러면 이 조절을 누가 해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사고 팔아주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돈만 내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이렇게 간접 투자로도 얼마든지 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하시면 돼. 10,000원부터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펀드는 이렇다. 자, 이번에는 ETF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ETF도 투자를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 ETF 얘기는 들었는데 나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거 펀드 말씀드렸죠? 펀드랑 똑같은데 그 펀드는요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융상품으로 사는 거야. 자동이체도 가능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ETF는요 상장이 되어 있어. 이 말인즉슨 우리가 그냥 주식 앱에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주식 앱에서 똑같이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사고 팔듯이 얘도 똑같이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에도 하나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스피 200이라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구성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1등부터 200개 모아놓은 거예요. 자,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쫙 있어. 200개를 모아. 이거의 평균치를 해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종의 모듬이에요. 모듬. 아시겠죠? 자, 코스피 200을 가지고 펀드로 만들어서 짜잔 상장을 시켜놓은 게 ETF다. 자, 이 정도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앱을 이렇게 들어가 보셔서 주식을 사시겠다 하면 코덱스 200을 치시면 이렇게 나와. 한 주당 29,200. 지금 이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액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한 주당 29,210원이네? 사실 수 있잖아요. 그쵸? 10만 원 갖고 있으면 그래도 한 3주 사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야. 이 안에는 엄밀히 말하면 어디 투자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00개를 구성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 다 들어있는 모듬에 투자를 하신 거야. 오, 나쁘지 않죠? 그쵸? 요게 ETF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코덱스라고 되어 있어. 코덱스? 아까 제가 펀드는 앞 글자는 뭐라고 그랬죠? 그걸 굴려주는 회사 이름이야. 이 코덱스는 어디에 사냐면요. 삼성자산운용사의 ETF 브랜드 이름이에요.
자, 만약에 펀드가 있어. 우리 아까 SF 플러스 글로벌 리츠 투게더라는 펀드가 있었잖아요. SF 플러스 자산운용사에서 전 세계 1등 하는 종목에 투자해서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펀드예요. 그게. 실제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글로벌 리치 투게더. 다 같이 부자 되자 펀드. 자, 그런데 얘는 똑같이 삼성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간접 투자 펀드일 때 얘기인 거고, 이건 ETF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럼 뭔가 차별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ETF 브랜드를 따로 만들었어. 그래서 삼성은요, 코덱스고요. 자, 많죠? 타이거는 미래에셋 거예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거. 그 다음에 에이스는요, 한국투자자산운용.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회사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코덱스 200도 있고 타이거 200도 있겠네? 에이스 200도 있고 다 있어요. 회사마다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회사도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되게끔 만들어야지. 그랬을 거잖아요. 똑같아. 코덱스 S&P 500도 있고요. 타이거 S&P 500도 있고요. 에이스 S&P 500도 있어. 그럼 도대체 뭔 차이냐고 그런데 별 차이 없어요. 회사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안에 알맹이는 뭐예요? 결국은. 그쵸? 알맹이가 중요하잖아. 알맹이는 뭐죠? S&P 500이다 그러면 미국의 S&P 500 지수 500등에 들어있는 회사들 1등부터 500개 똘똘한 거 500개 모아놓은 거 거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코덱스 200이 코스피 지수 200에 연동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아. 그런 식으로 지수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속 편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하셔야죠. 아, 이제 세금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건보료도 또 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져.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세금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할 때 내가 S&P 500을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그냥 미국 걸 직접 하고 싶어. 우리 국내에 있는 S&P 500 말고 국내에 있는 S&P이 뭐냐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데 알맹이를 깠더니 해외에 투자되는 거. 요걸 국내 상장 해외 ETF라고 해요. 얘는요, 세금이 15.4%를 내시면 돼요. 수익 난 거에 15.4%. 자, 그런데 난 미국 걸 직접 하고 싶네? 그냥 SPY라고 스파이라고 SPY를 그냥 직접 사버려. 그럼 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국에 그냥 투자한 거잖아. 미국 주식 아까 세금 얼마라고 그랬죠? 22%. 22%에 걸리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지금 우리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하시면 세금이 얼마? 15.4%. 얘는 배당 소득세를 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금융소득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그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자랑 배당이 금융소득세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많이 받아. 그리고 적금을 많이 해서 이자가 많이 나와. 근데 그게 1년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들 건보료 따로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거 신경 쓰고 사셔야 돼요. 직장인은 2,000만 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생각을 하시려면 앞으로 최대한 세금을 좀 안 내는 쪽으로 조금 기억을 하면 좋잖아요. 그쵸? 세금을 안 내는 계좌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요거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인데 요즘같이 주식이 쭉쭉 올라줄 때는 이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한마디로 2배 뛰기, 3배 뛰기예요. 요거는 이제 3배짜리인데 이런 거는 그냥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락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5배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고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투자에 고수가 됐다 하실 때 레버리지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나락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우리 아까 타이거 미국 S&P 500 그쵸?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굴려주는데 알맹이는 미국 S&P 500에 투자해. 이건 국내 주식이에요, 해외 주식이에요? 그쵸? 근데 해외 주식인데 또 100% 해외 주식도 아니잖아. 국내에서 굴리는데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9시부터 3시 반 안에만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 주식이라고 해야 돼? 해외 주식이라고 하긴 또 그렇잖아요. 그쵸? 요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소득세를 뗀다고요. 배당소득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게 가장 중요한 장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앞으로 살면서 세금은 요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국내 주식은 말씀드렸죠? 세금 매매 차익 세금 한 푼도 안 내. 비과세. 자, 그런데 국내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 카카오를 갖고 있어. 이랬을 때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 배당금은
15.4%를 떼고 나온다고요. 떼고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 2천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이거는 직장인들 기준이에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세금을 안 내시기 때문에 저 정도 발생한다고 해서 종합소득 뭐 세금을 더 내고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건 솔직히 소득세 부분이 아니라 건보료. 건강보험료를 쓸데없이 더 내야 되니까 건보료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려도 국내에 상장돼 있는 국내 주식형 ETF. 이게 뭐겠어요? 아까 말한 코덱스 200 같은 거. 우리나라 건데 코덱스니까 삼성자산운용사 건데 200이야.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얘는 결국 알맹이를 까도 국내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은 굳이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어차피 국내니까. 이해되시죠? 얘도 세금이 없어. 그쵸? 세금이 없어요. 매매 차익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알맹이를 까니까 해외에 투자가 돼. 요게 국내 상장 해외 ETF예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타이거 미국 S&P 500, 뭐 코덱스 미국 S&P 500, 나스닥 1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투자했을 때 세금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15.4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5만 4천 원이 세금이에요. 되게 아깝게 느껴지시죠? 전 되게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15.4%가 세금이고 배당금도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회사들 중에서 달러로 배당을 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다 들어가서 나오는 어쨌든 세금의 분배금이라고 해서 나와. ETF 분배금 입금되었습니다. 이러고 카톡으로 날라와요. 이것도 15.4%를 떼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아까 얘 배당소득세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간에 이자 받았던 거, 배당 받았던 거 합쳐서 1,000만 원의 룰에 들어간다고요. 그쵸? 그리고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주식을 아예 대놓고 하실 때 무조건 22%다. 대신 배당은 15.4%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세금을 없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말씀 드릴게요. 세금 없이 가입하시려면요, 요 계좌를 활용하시면 돼요. ISA 계좌. 이거 ISA 계좌 갖고 계세요? 있으신 분? 그쵸, 역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타이거 미국 S&P 500. 알맹이는 미국 거. 세금, 배당소득세 뗀다고 했죠? 요걸 세금 없이 하시려면 절세 계좌에다 넣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당장 이 ISA라는 요 계좌를 트시면 돼요. 모든 증권사에 다 있고요.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한데 은행에서는 거의 ETF 거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앱에서 ISA 계좌라고 있어요. 요 계좌를 하나 더 개설을 하세요. 하셔서 이 안에서 아까 말한 그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하시면 돼.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 ISA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을 계속 사서 계속 거기서 이제 불렸어. 그래서 내가 500만 원을 벌었다고 쳐볼게요. 500만 원을 벌었다. 자, 세금 계산해 볼게요. 원래는요, 일반용은 200만 원까지 세금인데 여러분들은 농업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400만 원. 그러면 500을 벌었으면 원래는 500만 원 곱하기 15.4%잖아요. 원래 세금은. 그런데 ISA 계좌에서 하시면 500만 원에서 400은 일단 빼야지. 비과세니까. 400을 빼고 나머지 100에다가 곱하기 원래는 15.4%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9.9밖에 안 내요. 9.9. 그럼 9.9밖에 안 되니까 세금 얼마 없는 거죠? 그럼 99,000원밖에 안 되겠네요, 세금. 그쵸?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는 아까 우리 그 이자 배당 합치면 금융소득이면 우리 자꾸 건보료로 가고 그랬잖아요. 얘는 분류과세예요. 분리과세라고 해서 한마디로 분리해서 그거만 딱 내고 마는 계좌예요. 그럼 여기 농어민 나오네. 농어민 300만 원까지 4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농업 확인서나 소득 확인 증명 있으셔야 돼요. 그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앱으로 트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일반으로 가입이 돼. 그냥 일반으로 하면 그쵸? 일반으로만 가입되면 200만 원까지밖에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증명 서류 있잖아요. 농업 그 확인서랑 소득 확인 증명서 요거 국세청 앱에서 다 다운 가능하세요. 그걸 증권사에다 보내줘. 그러면 400만 원으로 바꿔줘. 계좌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농업이니까 알아서 해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걸 바꿔주셔야 돼요. 저 증빙 서류로.
그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9.9%, 그 4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저율과세라고 해서 9.9밖에 세금을 안 내요. 심지어 분리과세예요. 그러면 우리 좀 금액을 키워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 IS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벌었어. 얘기가 달라지죠. 5천을 벌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죠? 5천만 원에서 400만 원을 일단 빼. 그쵸? 그리고 4,600만 원을 벌은 거죠. 그러면 4,60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한다고요? 9.9만 한다고요. 9.9만. 그리고 9.9를 4,400만 원에서 9.9만 해도 세금이 몇 천만 원이잖아요. 꽤 되잖아요. 그쵸? 꽤 되잖아요. 1,000만 원 천만 원은 안 넘어가나? 안 넘어가네요.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면 여러분들 또 말씀드릴 때 건보료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 건보료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 절세 계좌는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농업인이든 뭐 무슨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전혀 관계가 없어. 그쵸? 무조건 하셔야 되죠. 그래서 ISA 계좌를 적극 활용을 하셔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ETF, 세금 안 나오는 애를 죽어라고 거기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국내 주식을 담고 있는 건 세금이 발생 안 한다고 했잖아요. 걔를 굳이 우리 ISA 계좌에다 할 필요가 없어. 그럼 그 ISA 계좌에다 하면 좋은 것들은 뭐예요? 나중에 세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세금이 발생하는 애들을 그 ISA 계좌에다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좋으시겠다. 그래서 뭐 이제 절세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나고요. 이 개인연금 계좌는요.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를 받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으세요. 당분간은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농업법인을 하신다던가 해서 정말 규모가 커졌을 때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소득이 얼마나 어떻게 발생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요 세액공제 개념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지금은 소득세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도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연금이랑 IRP 계좌, 세액공제 계좌다. 근데 얘네들의 제가 특징만 좀 알려드릴게요. 얘네들을 하면 장점. 물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들 입장에서 내가 냈을 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얘는 나중에 연금 받으실 때 대박이에요. 연금 받으실 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세액공제 혜택은 못 받는다.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세액공제 받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낸 세금이 없는데 돌려받을 세금도 없겠죠? 그럼 굳이 의미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좌를 활용하셔서 나중에 내 퇴직금이다 생각하시고 연금을 만드시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효과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 우리 연금소득도요. 다 건보료 합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받으실 거잖아요.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받는 소득 다 소득 합산에 들어가요. 건보료 산정에 들어가고요. 종합소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세금이에요. 다 세금. 그런데 우리가 연금 계좌를 활용하셔서 연금 소득이 발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정 금액 이하는 아무 데도 산정이 안 돼요. 종합소득에도 안 들어가고요. 건보료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절세계좌 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직장인들은 세액공제도 받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 안 잡혀서 나중에 건보료에도 영향이 없고 이런 다 장점이 있으니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그거 세액공제 해주는 거 내가 세금을 안 내는데 뭐 거의 안 내는데 세액공제가 뭔 의미가 있어 하시지만 세금을 안 받으시면요. 세액공제를 안 받으시면 그거 언제든지 인출도 가능하신 거예요. 페널티가 없죠. 대신. 남들은 세액공제를 받았으니까 내가 뺄 때 페널티가 있잖아요. 중간에 해지하시거나 돈을 빼실 때. 그런데 여러분들은 혜택을 받은 게 없어. 그러면 중간에 빼실 때도 페널티도 없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연금 받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으실 때 혜택이 있어.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 지금 현재는 연 1,500이에요.
연 1,500만 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연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으시면 아무런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종합소득에도 안 들어가고 건보료 산정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연금도 활용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퇴직금을 만드는 계좌로 생각을 하셔서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좌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세금도 절세를 하시고 나중에 내 연금 자산도 만들자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요거는 굳이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근데 요거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 지인이 내 친구가 한 몇 달이 건너면 있잖아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보험회사에 다니고 나한테 뭐 가입하라고 갖고 왔어. 아까 말씀드린 그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얘는 세제 비적격연금이라고 해서 비과세 연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세금을 조금 절세를 하셔서 어쨌든 간 세금 노출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돈 나온 구멍을 만들고 싶으시다 하면 이런 세제 비적격연금. 이건 생명보험사밖에 안 팔아요. 생명보험사에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죽을 때까지 돈 나오는 구멍을 만드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 나름 나중에 나의 은퇴 자산을 해서 만드실 때 일부는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 마지막 세금 얘기는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직장인들이 있으시면 이제 조금 도움이 되시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자산가가 될 계기가 넘치고 넘친다고요. 지금 기회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생애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요 1단계 와 있으시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요 취업, 결혼 요 시즌으로 보시면 되죠. 요 타이밍으로. 그러면 취업을 해서 결혼을 이제 지금 일을 하시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요 시기일 때 어떻게 보면 많이 버는 시기잖아요.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버시는 시기예요. 물론 지출이 더 많을 수 있죠. 집을 사신다던가 하면. 근데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집값이 비싸거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든지 저축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어쨌든 수입보다 지출이 이제 많은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에서 지출을 빼셨을 때 남는 여유 자금을 많이 킵하셔서 그 돈을 꾸준하게 늘리시고 수익률로 걔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 거죠. 요렇게 만들어 나가신다. 그리고 자금 집중 시기가 있으실 거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모으실 수 있을 때 최대한 모으시는 거죠. 이게 약간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랑 상황이 조금 다르셔서 어쨌든 계속 수입이 이제 많으신 시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돌아오실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대학을 간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 목돈 나가지 그 전까지 웬만해서 목돈 나갈 일 없으시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하시느라고 대출을 더 크게 하신다던가 하면 이제 그쵸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실 상황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모으실 수 있을 때 모으자는 거죠. 그쵸? 그렇게 모으셔서 내 인생에서 어떤 돈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재무 목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하셨으면 결혼 자금 얼마 모으기. 이게 재무 목표가 되는 거고 내가 자녀를 낳아서 얘가 대학 갈 때까지 얼마 모으자. 이게 재무 목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농검이시니까 솔직히 우리 은퇴가 없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내가 힘 안 쓰고 힘 안 들이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어도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나오게 하자. 그게 재무 목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품들, 개인연금이 됐던 뭐 세대 적격 비적격 연금이 됐든 그런 상품도 활용하시고 본인들이 그렇게 투자하셔서 좀 불려놓았던 금액을 더 계속해서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게 하신다던가 아까 삼성전자 해도 3% 배당금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KB금융지주라든가 금융사들 있잖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이 회사들의 배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6에서 7%예요. 그 주식만 갖고 있어도 1년에 배당금을 6%, 7% 여러분들 계좌에 꽂아준다고요. 물론 배당소득세 떼고. 그러면 내가 그걸 내가 만약에 그 주식을 모아서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어쨌든 배당금으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나의 생활비가 돼.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주로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 유튜브 채널 찾아보면 세고 셌어요. 특히 미국 주식 쪽이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배당금이 높아. 우리나라는 배당에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법이 바뀌고 점점 배당을 많이 해주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나의 돈은 어쨌든 일을 해서 나한테 내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또 살짝 얘기가 달라. 이건 직장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은퇴 시기가 굳이 60세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30살부터 일해서 보통은 일반 직장인들 기준으로 한 30년 일하고 30년 이상을 그 돈 갖고 살아가야 돼. 이제는 점점 더 나중에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될 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가지고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젊은 분들한테 꼭 강조해 드리는 게 이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들이 자 30세부터 시작하는 거랑요 50살부터 시작하는 거랑 만들어지는 금액이 사이즈가 달라지죠. 똑같은 금액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률도 감안했을 때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시드머니, 이 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자 30세부터 예를 들어 4%짜리 수익을 내가 1년에 4% 목표로 예를 들어서 ETF 투자를 한다고 쳐볼게요. 4% 너무 적네요. 8%로 해볼게요. 8%. 1년에 8% 정도만 놔주면 나는 만족. 자, 30살부터 ETF를 꾸준히 사 모은다고 쳐볼게요. 20만 원이면 60세 됐을 때 3억 원이 만들어져. 우리 이제 월복리 개념이 들어갑니다. 월복리로 계산했을 때예요. 근데 50세 돼가지고 이제부터 나 은퇴 준비해야지 해서 돈을 모으시면 그때 8%를 굴린다 하더라도 164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셔야 돼. 매달 164만 원을 투자를 하셔야 3억 원이 된다고요. 60세 때. 차이 많이 나죠? 그렇죠? 20만 원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이제 월복리의 힘인 거예요. 복리의 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소액이지만 꾸준하게 내가 나중에 내 노후자금이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모아가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일종의 사업자시잖아요. 세금 많이 안 내시고. 자, 그러시면 돈을 또 함부로 쓰시는 그것도 있어.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그쵸? 저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좀 막 쓰는 경우도. 커피 한 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커피 한 잔, 이게 이제 라떼 효과라고 해요. 커피 한 잔 요즘에 5,500원인데 그냥 5,000원대로 계산을 해볼게요. 5,000원짜리 톨 사이즈 우리 스타벅스 라떼 커피 한 잔입니다. 한 달에 내가 하루에 한 잔을 마신다고 쳐볼게요. 한 달로 따지면 15만 원이에요.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30년 동안 한번 모아볼까요? 15만 원씩? 그러면 원금으로 따지면요 5,400만 원이에요. 원금으로 따지면. 근데 3%로 복리로 굴렸다고 쳐볼게요. 그럼 얼마 될까요? 원금은 5,400만 원인데 실제로 세금 띄고 8,200이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커피 한 잔의 효과인 거예요.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5,000원만 아끼시면 30년 있다 이 돈이 만들어진다고요. 그쵸?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5,000원, 꼭 하루에 5,000원 적금 모으기 가능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우리는 기왕이면 우리 금리 3%잖아요. 그런데 3%보다 수익을 조금 더 내주는 데다가 따박따박 저축을 하신다 생각을 해볼게요. 기간 상관없이 꾸준하게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매달 적금 넣듯이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못해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못한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자동 매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ETF는 원래 우리 삼성전자 자동이체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 매수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주식을 누가 따박따박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직장인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못 사요. 어떻게 사야 돼? 내가 그냥 사서 매수 버튼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나 이제 결심했어. 월급날 아니면 매월 초에 주식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삼성전자 한 주씩 사야지 결심을 했다고 쳐볼게요. 오늘 들어갔어. 그랬더니 오늘 6%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또 하필 6%나 오르고 있어. 그럼 여러분 오늘 살려고 들어갔는데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못 사요. 이 사람 심리가요. 이게 오늘 6%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괜히 혼자 너무 비싸게 주고 사나? 요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일쯤 들어가서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내일 간다? 근데 내일 또 올라. 그럼 사야 또 못 사요? 아, 어제 살 걸. 또 이럴 거잖아요. 그쵸?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아까 제가 펀드 자동이체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도 ISA 계좌에서 하실 수 있어요. ISA 계좌를 터놓으시고 펀드를 상품을 매수하셔서 거기다가 그 계좌에다 연동해 놓으시면 자동이체로 따박따박 사실 수 있어요. 모르시면 제 이따 명함 갖고 가서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매번 따박따박 우리 이 일반적인 사람 심리로는요, 매번 같은 날 들어가서 사는 거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독한 사람 아니고서야. 제가 저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사죠. 자동 매수 기능. 혹은 아까 말씀드린 자동이체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쳐다봐도 돼요. 제일 속편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오늘 10% 올랐는데 자동 매수가 돼버렸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러다가도 어느 때에는 되게 저가에 사는 기회도 올 수 있잖아요. 그쵸? 정해진 날짜에 그냥 따박따박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자동 매수를 안 해놓고 자동이체를 안 해놓으시면 본인이 들어가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천을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실천을 해놓으시면 돼요. 실천을 꼭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노후생활비야 뭐 이거는 이제 도시 이제 사시는 분들 기준인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만의 노후 그 생활비를 계산을 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놀고 먹어도 얼마가 따박따박 내 통장에 꽂혔으면 좋겠다. 그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게 재무 설계예요. 자, 그러면 자, 연금 인출 전략,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렇게 가입을 해놓으시면 이제 내 인출 전략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은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국민연금에서 얼마, 퇴직연금에서 얼마, 연금에서 얼마 이렇게 받으면 내가 한 달에 얼마가 되겠구나.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건 주택연금도 활용하는 거.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돼요. 본인 국민연금.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나이에는 65세 이후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현재 청년 여러분들 나이 기준으로는. 그런데 65세부터 줄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안 줄 것 같아. 제 나이 때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 이거는 공무원연금이랑 또 달라요. 공무원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이요?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개시 연령이요? 자꾸 늘어나. 여러분들 때는 되면 70 넘어야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죽어라고 일을 하라는 거죠. 국민연금 받아. 어쨌든 간에 주면 땡큐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사회재분배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국민연금 받으시겠죠?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도 같이 채우시면 좋은데 이걸로도 내 노후자금이 부족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들, 무슨 아까 말씀드린 개인연금이라던가 뭐 비과세 연금이 됐던 간에 미리 젊을 때부터 준비해놨던 연금 자산을 이때부터 꺼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얼마든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나올 구멍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자. 그걸 지금부터 계획하시는 게 재무 설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실비를 다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넣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보험 파트도 이제 저희 재무 설계 영역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시니까 보험이 한 개도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특히 부모님들이 보험료를 내주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내가 내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만 조금 정리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실비라는 거는요. 이제 혹시 실비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신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뭐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실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비라는 건 뭐예요? 실제 내가 손해난 금액을 보험사에서 돌려주는 게 실비예요. 자, 내가 병원을 안 가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내가 병원을 안 가서 의료비가 발생 안 하면요, 받을 수 있는 게 한 푼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그간에 보험료 냈던 거 나중에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게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소멸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내가 실비를 한 달에 10만 원을 내. 10만 원씩 내요. 그런데 나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가. 난 너무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가. 그럼 여러분들은 1년에 120만 원씩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쌓이지 않아요. 아, 그럼 이거 몇 년 납이 있겠지? 없어요. 실비는 전 국민이요. 다 갱신형이에요. 내 보험은 20년 납 100세인데요? 아니에요. 그 안에 실비가 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실비 특약이 있는 건데 그 실비는 계속 갱신이 돼요. 여러분들 가서 본인들 보험증권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비는 뭐냐? 결국은 내돈내산이 될 수도 있다.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이라는 게 내 돈 조금 내고 많이 받으려고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내 돈은 많이 냈는데 받는 돈이 없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과연 내가 이걸 갖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보험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0년 납 100세 만기니까 난 20년 내면 그 다음부터 보장만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실비는 전 국민이 갱신이다. 나 죽을 때까지 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계속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가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도가 높잖아요. 확률이 높잖아요.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사에서 그만큼 손해보고 장사하겠어요? 여러분들 보험료를 계속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실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요즘 실비가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나라에서 자꾸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손 제도를 바꿔. 자, 지금 현재까지는요 4세대 실비라는 게 나와져 있어. 이건 2021년도 이후부터 가입하는 사람들은 다 4세대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 옛날에 부모님이 해준 거여가지고 나 저거 2010년도에 들었는데요. 그러면 2세대 실비인 거예요. 저기 표준화 실손해가지고 기간이 써있죠? 그러면 2세대에 속하는 거예요. 3년마다 갱신이 되실 거예요. 자, 3년마다 갱신이 되고 요즘 거는 1년마다 갱신이 돼. 그러면은 3년마다 갱신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3년에 한 방에 보험료 올리는 거랑 1년마다 올리는 거의 차이예요. 3년에 한 방에 올린다고 해서 더 나쁘고 좋은 것도 없어요. 똑같이 올라요. 대신 어떤 데에서 어떤 쪽에서 보험료 차이가 나면 자기 부담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우리 엄마가 가입을 해준 거 2011년도 거 실비 갖고 있는데 내가 보험료가 여러분들 나이 때면 솔직히 10,000원 초반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 실비 5만 원 내. 자, 5만 원을 내. 그리고 그러면 5만 원씩 1년이면 60만 원이죠? 그런데 나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가고 60만 원씩 버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냉철히 생각을 해보셔야죠. 과연 이 돈을 차라리 펀드를 하고 말지. 그렇지 않나요? 저도 보험을 취급을 하지만 저도 약간 그렇게 상담을 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얘는요. 급여 비급여 해가지고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빼고 돌려준다던가 자기 부담금이 크게 없어요. 대신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료 폭이 더 크죠.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요. 자, 그런데 요즘 거는요. 비급여, 건강보험 되는 애는 20% 빼고 주고요.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건강보험 안 되는 애들. 걔네들은 비급여 부분은 30%를 빼고 나한테 줘. 자기 부담금이 더 많아졌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많아진 대신에 보험료는 더 싸.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헷갈리죠? 그러면은 조건 좋은 거 말고 요즘 안 좋은 걸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보험료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내가 매일 매해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런 분은 바꾸지 않는 게 나으시겠죠? 그런데 난 병원에 몇 년에 한번 갈동말동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료가 저렴한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돈 세이브 하신 걸로 차라리 저축을 하세요.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 내가 한 달에 보험료 10만 원을 내도 10만 원 모아주는 거 아니에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보장을 조금 자기 부담금이 조금 더 많더라도 보험료 싸게 유지를 하시는 게 나으시죠. 참고하세요. 참고. 그래서 보험료가 좀 과다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우리 실손보험료가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보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전 국민의 80%가 가입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막상 그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애매하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안내를 드린 거고, 내가 어쨌든 1세대, 2세대, 3세대를 가지고 있다? 요즘 실비로 다 갈아타실 수 있어요. 갈아타실 때는 같은 보험사에서밖에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메리츠를 갖고 있다. 내가 삼성화재 갖고 있다. 그럼 삼성화재 요즘 실비로밖에 못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예전에 암 걸린 적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 그 건강 상태랑 관계없이 돌려줘요. 전환하실 수 있어요. 이걸 실손 전환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다 하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요즘 실비로 갈아타고 싶다 말씀을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보험료를 좀 세이브 하실 필요가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보험은 돈 조금 내고 많이 받으려고 보험 가입하시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내가 진짜 병원비를 많이 쓰는 사람이야 하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그쵸? 자기 부담금 적게, 나는 어쨌든 내가 낸 돈 대비 많이 뽑아 먹어.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3, 4만 원밖에 안 돼.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막 10만 원대.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아요? 그쵸? 차라리 그건 저축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월봉리 생각하셔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차라리 저축을 해놓으시는 게 나을 수 있어. 이건 나의 의료비다 생각하시고 펀드에 놓으셔도 되지. 그쵸? 나중에 그 무슨 일 있으면 그거 뺏으시면 되잖아요. 저의 지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거는 판단을 하셔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그 중에 관심이 있다던가 하는 게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 제가 이제 따로 지금 질문을 주셔도 되고, 명함 갖고 가셔서 나중에 문자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럼 답을 그때 해드릴게요. 이제까지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